북한이 이제 러시아와 상호방위 협정을 맺고 군대까지 파병을 실제로 했잖아요. 예. 근데 중국은 굉장히 불편한 기색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고 예. 최근 일명 뭐 북한 길들이기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좀 북중 간에 어떤 일들이 지금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북한과 중국 간의 불편한 관계는 이게 지금 뭐 나오는 관계는 아니고요. 꽤 오래전부터 이제 누적이 되어 온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82년도에 네. 동샤오핑 주석이 이제 평양을 방문해 가지고 네. 중국식 개혁 개방을 평양에 도입을 하려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제 북한이 그걸 거부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때 둥서평 주석이 굉장히 북한을 비판했는데 평양 만수대 언덕에 그 김일성 동상이 막 크게 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게 원래는 굼덩어리를 다 발랐어요, 거기다가. 예. 아, 근데 둥서평 주석이 막 이거 막 욕을 했어요.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그 돈이면 경제 개발해야지. 예. 그래서 군문 다 베껴가지고 동으로 돼 있는데 그때 이제 둥서평 주석이 갔다 온 다음부터 이제 북한하고 중국 간의 관계가 상당히 신뢰하지 못할 관계로 틀어지게 됐죠. 예. 오래됐군. 그러니까 같은 동맹국이라고 하게 되면 같은 이제 이념을 공유해야 되고 네. 같은 목적을 공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중국은 중국식 개혁 개방이라고 하는 명백한 노선이 있는데 네. 북한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냥 3대 세습을 유지하겠다. 그렇죠.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식 개혁 개방과 북한의 이 족벌주의, 이 세습주의는 네. 이게 서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갈등 구조가 심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대한민국은 왜 우리가 굳이 무슨 핵무기가 필요 없냐면 미국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미 동맹에서 미국이 갖고 있죠. 예. 동맹국이 다 보호를 해주고 동맹국이 다 해줘요. 그러면 북한의 핵무기를 굳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중국이 다 중국이 핵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핵우산을 쓰게 되면 네. 굳이 핵무기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고립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왜 중국이 핵무기를 거부하고 독자 개발로 나가냐? 이거는 이제 중국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네. 중국 때문에 만든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위험할 때 중국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보장이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중국은 북한의 이 세습 체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한다고 하지만 네. 이거는 공산주의를 모독하는 거거든요. 공산주의 시스템에서 세습이란 건 봉건주의이기 때문에 봉건주의를 넘어서는 게 사회주의거든요. 네. 근데 봉건주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모독하는 거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상 그냥 왕조 국가잖아요. 옛날 그렇죠. 조선시대. 그러니까 중국은 이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를 발전시켜서 인민들을 먹고 살게 하는 그런 이제 그 인민을 위한 정책을 소위 하는 거죠. 중국이. 그렇죠. 아무리 독재 국가라고 하지만 나름대로 어쨌든 지향점이 네. 있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 통제를 하고 있지만 중국인들은 해외 여행 마음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네. 그러니까 공산당 비판할 수 있는 자유는 없지만 네. 그래도 해외 여행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은 그쵸. 북한에 비하면 자유가 엄청나게 그렇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중국만큼은 해라. 이게 중국의 요구인데 북한은 그걸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핵을 만들다 보니까 네. 그럼 북한의 핵은 중국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불만이 전혀- 긴장만 높여도 중국한테 쏠 수 있는 거고 진짜 나중에.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왜냐하면 한국의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죠. 그쵸. 우리한테 명분을 계속 주고 네, 있죠. 일본도 가지려고 하죠. 맞아요. 대만도 가지려고 하죠. 안보적으로. 그러면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동북아에서 내가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네. 나만 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나만 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란이 핵을 개발하려면 딱 때리잖아요, 여기다가. 맞아요. 맞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내가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내가 보장하겠다는 그런 그 작은 나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땅덩어리에서 핵의 주도권을 뺏기게 되면 중국은 이제 되게 시시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쵸. 뭐 우리도 있어. 막 이러면 이제 그렇죠. 예.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대국, 소국 이런 말.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해서 97년도에 이제 황장엽 비서가 네. 망명을 하면서 그때 김정일이가 그 황장엽 비서를 북한으로 보내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예. 중국이 그거 거절했어요. 정말요? 거절하고 이걸 한국으로 보냈어요. 야. 그때 완전히 갈랐었고 네. 그리고 92년도에 구천에 한중 수교 할 때도 네. 엄청나게 북한이 반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중국은 믿을 수가 없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김정은이가 되기 전에 네. 김정일이 죽기 전에 중국을 3번을 갔습니다. 그 간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 이제 그 러시아 그 미국 29기를 개량해 가지고
젠10을 만들었어요. 네. 그게 이제 F-16하고 대응한다고. 이 전투기를 그때 그 당시에 좀 무상 지원해달라. 예. 근데 중국이 그거 거절했습니다. 공짜는 없어. 공짜고 뭐고 그냥 없다. 해가지고 딱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김정일이 화가 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도 그때 이제 그 중국에 대한 배신감을 그 아버지가 하도 막 속상해하니까 그걸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는 본능적으로 중국을 싫어합니다. 게다가 시진핑 자체를 싫어해요. 얘는. 왜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되게 좋아하는데 네. 시진핑 자체를 얘가 아주 싫어하는 뭐 그런 그러니까 서로 막 싫어하는 거 서로가. 개인적인 감정도 별로 좋지 않네요. 예. 그리고 2013년도에 얘들이 3차 핵실험을 할 때 네. 중국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장성택이도 하지 말자고 중국 때문에. 근데 김정은이가 그걸 강행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손을 보겠다고 이제 유엔 제재 가담을 해가지고 중국이 유엔 제재 동참을 했습니다. 상징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적국을 진보라는 그쵸. 그런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하고 중국은 거의 남남인 정도가 아니고 적대 국가로 된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 무슨 혈맹 이런 이미지는 남아있지만 실제로 굉장히 사이가 안 좋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몇 년 동안 지금 중국이 그 유엔 제재를 강도 높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지금 서로 협력을 하면서 네. 러시아의 뭐 군사 개입을 지금 그 조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중국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왜냐면 6.25 전쟁 때 네. 중국군이 거의 100만 이상을 희생시키면서 네. 북한을 지켜준 그런 혈맹 국가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운에도 다 잊어버리고 중국은 빠지고 러시아가 들어오라? 이거는 중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상처를 주는 그런 조약일 뿐더러 네. 그리고 이제 얘들이 민생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개인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혈안이 돼 있다. 응? 그러니까 이제 그 러시아하고 붙는 이유도 민생을 살리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만 살겠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이거 안 되겠다. 예, 이런 단계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그거 징후가 뭐냐면 중국인민 해방군 창립 80주년 네. 그 이제 그 행사를 했는데 네. 우리 대한민국 무관도 거기 갔어요. 베이징에. 네. 근데 북한 무관이 안 왔어요. 그렇게 중요한 행사인데. 네. 그러니까 중국인민 해방군이 6.25 때 우리 대한민국으로 침략했던 그쵸. 그런 군대인데 네. 그 군대에 침략 당한 나라가 갔는데 같이 동맹국 사람이 안 갔다? 굉장히 관계가 안 좋으니까 이거는 이제 관계가 안 좋은 정도가 아니고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아주 안 좋다. 아주 안 좋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 중국이 지금 그 아예 밀수를 다 막아버리고 북한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에 대한 통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중국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내가 러시아에 무기를 좀 팔아가지고 돈 좀 벌겠다. 근데 이게 너무 낙후해가지고 새로운 이제 생산 그 설비 공작 기계들을 네. 신품으로 사서 이 정밀도를 높여서 러시아 기준에 맞는 총탄 포탄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김정은 특별 비자금을 뜯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중국에다 오다를 했어요. 네. 해가지고 이제 공장 설비를 들여오는 과정에 중국이 그걸 다 압수해가지고 다 경매 처분해 버렸어요. 진짜요? 네. 와.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랑 김여정이랑 현성월이랑 꼭지가 돌아서 완전히 그냥 이거 막 이거 해야 돈을 버는데. 그렇죠. 그래야지 생산 설비를 만들어서 러시아가 원하는 수준의 품질을 만들어서 팔아먹는데. 그렇죠. 예. 이 공장 설비를 사서 가져가는 것까지 보다가 넘어가는 순간에 딱 압수해가지고 다 병이 처분해버렸어요. 야, 예전 같으면 그래도 아무리 관계가 안 좋아도 그렇죠. 이런 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예. 김정은 뭐 특별 우리 요청 사항이다 이런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안 좋다 보니까 이 김정은이가 이제 이 중국하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완전히 중국을 무시하고 러시아하고 붙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중국으로서도 더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쵸. 이제 아예 얘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단계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김정은 정권이 이제 뭐 병사까지 파병해가지고 돈을 벌어온다고 칩시다. 네. 근데 그 돈이 민생을 살리는 데 돈을 쓰는 게 아니고 지금 김정은이가 부족한 이런 그 군사 전략 시스템들 뭐 예를 들면 SLBM이라든지 그리고 정찰 위성 같은 것들 그쵸. 그리고 최신의 전투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빨리 이제 북한이 갖다 놔야 최소한 방어는 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김정은이가 나이가 40도 안 됐지 40좀 넘었지만 얘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제 그쵸. 그 건강이 시한폭탄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4대 세습을 해도
그래도 방어할 수 있는 뭔가 만들어주고 4대 세습을 해야지. 그렇죠. 아버지로서. 네. 그러니까 거기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민심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여서 중국이 그걸 조이기 시작하면 네. 무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쵸. 사람이 무너지는데. 네. 그래서 지금 이 중국과 북한 간의 갈등 구조가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사이가 나쁘다는 정도가 아니고 이건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심각하게. 좀 적대적 관계까지 네, 갔다. 완전히 지금 이게 북한의 붕괴까지 불러올 수 있는 네. 상당히 위험한 단계로 진입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붕괴가 된 거예요, 완전히. 완전히 돼가지고 이제 북한 내부가 불안정하고 함을 넘어서서 네. 이제 내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단계로 진입을 하는데 네. 이미 이제 그 소위 지방 도시, 네. 이 지방은 지금 거의 내란 상태입니다. 아,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통제가 안 되는군요. 예, 그러니까 그냥 뭐 그냥 반항하면 죽이니까 네. 반항은 못하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거 안 하고 버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미 그냥 북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저항을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아, 예. 여기에 조금 더 나가게 되면 군대가 저항하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반 간부들이 이제 붙게 되면 네. 저 정권은 이제 어떻게 무너지게 될지 아. 그런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 밑바닥 사람들은 원래 못 살았으니까 네. 그렇다고 쳐도 중간 이상 엘리트 간부들은 그래도 이제 너보다 내가 잘 살고 똥똥거리고 자, 이런 맛에 내가 이 간부가 되고 뭐 엘리트가 된 그런 맛이 있었는데 이제는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이 중간 계층 이상의 간부들에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돈을 못 주는 거예요, 얘들이. 월급은 고사하고 네. 월급은 원래 이제 뭐 그 이슬람 만화인 것이고 뭔가 돌아가야 경제가 돌아가야 저기서 뜯어먹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가 싹 붕괴됐으니까 뜯어먹을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간부들. 그렇죠. 밀수할 때 뇌물도 받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뭐 석탄 팔아가지고 팔 때 막 떨어지는 떡고물들을 막 나눠 쓰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는 그 소위 말하자면 통전부라고 하는 네. 이제 대한민국을 상대할 때 이제 제 일선에 서가지고 제일 돈을 많이 버는 노른자이 통전부가 돈이 없어가지고 영양실조에 온 가족도 생겼다. 와. 그러면 이 사람들도 이제는 뭐 충성을 해봤자 남는 것도 없고 그쵸. 이제는 생계가 막막하고 그런 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그 체제가 아무리 뭐 어떻게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중국하고는 이미 안 되는 것이고 중국은 이제 비핵화가 제일 목표고 네. 중국식 개혁 개방 더 나가서 이제 김씨 정권의 정권 교체. 그러니까 이게 뭐 남쪽에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네. 친중 정권으로 갈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네요, 김정은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하기도 한데 자 미국의 대북 정책, 한국의 대북 정책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비핵화는 갖고 그다음에 이제 친한 정권이나 이제 통일을 원하죠.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정책이 없어요 사실은. 아 그런가요? 예, 미국도 한국도 지금까지 정책은 없습니다. 정확히 솔직히 말하면 그냥 현상 유지 같아요, 저도. 그냥 이제 핵만 없어지면 네, 그쵸. 이명박 때에도 비핵 3천이라는 게 뭐냐면 핵만 없어지면 3천불 만들어주겠다. 이게 다예요. 아, 예? 박근혜 정부 때는 통일 대박. 네. 뭐로 통일 대박 할 건데? 그쵸. 구체적인 건 없었죠. 예. 그럼 문재인 정권 때는 또 뭐냐면 이거는 완전히 그냥 김정은 살리기만 하겠다. 예? 김정은만 살려주면 평화가 온다. 이건 진짜 완전히 그냥 망상 속에서 나온 정책인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말만 이렇게 된 거지.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북한이 포탄을 쏘는 흉내 냈어요. 근데 만약 북한이 연평도 같은 도발을 하잖아요. 이제는 북한 김정은이가 바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 공약을 했어요.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게 되면 김정은부터 죽이겠다고. 맞아요. 국방부에서 밝혔죠.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북한이? 네? 김정은 왜 못 죽일 것 같아요? 우리 뭐 현무 미사일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군사력이 강해요. 이스라엘도 지금 보면 그 이란이나 뭐 헤즈볼라나 이제 그 하마스 같은 이런 그 이 칠 때 전부 다 지휘관부터 다 때리지 않습니까? 네. 네? 하마스도 그렇고 헤즈볼라도 그렇고 지부가 다 죽었어요 그냥.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김정은과 그 세력 한 5천 명만 딱 때리게 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북한은. 그쵸. 북한은 없는 거예요 그냥. 네. 예. 저기 중동 국가는 종교 국가다 보니까 지도자가 죽어도 후계자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북한은 후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정은만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취약하네요 굉장히.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가 벌벌 떠는 게 뭐 건드리면 가만히 있겠다고 말은 하지만 뭐 걔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걔가 뭐 핵을 쏜다? 네. 핵을 쏘면 평양은 삭제가 돼요 완전히 그냥 지구상에서. 그렇죠.
핵을 쏘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핵을 쏜다는 거는 김정은은 죽여도 좋다는 거를 그냥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핵이라는 건 내가 살자고 가지고 있는 것이지 네. 내가 죽자고 쏘자는 무기는 아니기 때문에 네. 핵으로 공갈은 할 수 있지만 핵을 쏜다는 것은 내 목숨도 내놓고 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에게 핵을 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리고 핵을 쏘려고 만약 얘들이 뭐 핵무기를 꺼낸다? 네. 그럼 열감지 장치에 의해서 싹 다 파괴됩니다. 사전에 우리가 알 수 있. 자동으로 다 파괴가 됩니다, 이거는. 아, 자동으로 파괴됩니다, 자동으로. 이제는 그런 무기를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이 아이언돔 같은 경우는 이미 10년, 20년 전에 했던 무기고 지금 네. 나오는 무기들은 다 AI와 결합돼 가지고 사전에 다 이제 파괴돼서 사전에 다 갖다 없애버립니다. 이게. 알아서 그냥. 네. 예? 근데 이제 왜 없애지 못하냐? 가자 지구나 헤즈볼라는 민가랑 같이 얘들이 붙어 있어요. 왜냐면 이제 민가를 쏘게 돼 가지고 이거 막으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다 민가 밑에다가 지하 땅굴 만들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얘들이 마음대로 못 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렇죠. 근데 북한은 민가와 다 동떨어져 있어요. 모든 군사 시설이나 모든 김정은 시설 그런 집들은 민가하고 철저하게 다 격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마음대로 때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피해가 그 민간인 피해가 발생 안 할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오히려 아주 간단하게 끝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지금 위험한 도박을 시작을 했고 네. 이 파병이라는 이 문제가 음. 이제 북한 정권이 어떤 그 파급력을 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건대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으로 지금 더 빠르게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합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러시아와 중국은 이게 서로 동맹국도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저거는. 아, 그렇죠. 그냥 푸틴 정신 독재 국가지. 네. 근데 중국은 공산국가거든요. 그렇죠. 네, 맨날 동맹 국가였고 그리고 중국은 G2 국가고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국가입니다. 아,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제 그걸 지향했지만 이제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제 뭐 러시아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과도 상대해야 되고 유럽과도 상대해야 되고 네. 동남아시아 전 세계가 상대를 한 나라이기 때문에 러시아 편 들어가지고 거기에 빠지게 되면 중국도 역시 왕따가 되고 완전히 이제 헤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뭐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한패가 돼가지고 그게 가담한다 이거는 사실은 중국의 이익에도 맞지도 않고 중국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중국은 그 자체로서 생존 가능하고 네. 이제 뭐 조금만 풀리게 되면 이제 미중 간의 관계가 좀 풀리게 되면 충분히 자기네 이득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리고 대만 문제가 또 걸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도 중국이 보기에는 이게 약간 왜 전쟁을 했지? 이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를 단숨에 싹 먹어버리고 그냥 끝내면 되는데 그런 힘도 없으면서.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뭐 그 변두리 몇 개 줄을 갖다가 먹어가지고 그것도 방어 못하면서 지금 그렇게 쩔쩔매는 주제에 무슨 전쟁을 한다고 뭐 이런 심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세 국가가 같이 한 덩어리가 되기는 매우 불편하고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중국이 아마 오히려 이제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밀착하는 것 때문에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국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게 너무 제가 김정은한테 화가 나는 게 지금 북한군이 투입되는 전장이 배틀필드가 러시아군이 투입된 병사가 100이면 90%가 전사하는 곳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실전 경험을 키우는 게 아니라 총알바지예요. 그래요? 네. 어떻게? 근데 그래도 살아남은 병사들은 굉장히 정예가 되겠죠. 네. 예, 그래서 남들 다 죽을 때 살아남아서 실전 경험치를 쌓은 병사들은 그런 그 고대부터 지금까지 동서고임이 똑같습니다. 강군이 돼요. 그런 병사들만 모아서 보통 전란 기간 동안 내내 상승군, 일상적으로 이기는 군대, 상승군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긴 하지만 정은이는 트럼프 시절에 마이크 폼페이오 전 CIA 국장이 평양을 비밀 방문해서 비밀 회담을 한 거를 그 회담 내용을 자서전에 썼단 말이에요. 마이크 폼페이오가. 김정은은 뭐라고 말했냐? 주한미군은 중국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하다. 네. 이 말을 했어요. 네. 비슷한 말을 DJ한테 김대중 대통령한테 김정일도 했어요. 북한은 원래 주한미군이나 국군과 다시 싸울 생각이 전혀 없는 나라예요. 북한이 생각하는 우리 민족의 가상 적국은 중국이에요. 근데 이건 북한의 생각이 맞아요. 북한 정권은 악한 정권이지 멍청한 정권이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혹시 러시아에 파견한 이유는 혹시 뭐라고 보세요? 러시아에 파견한 이유는 돈 때문이라고 하는데 돈 때문도 아니고요.
남한을 침공할 그 병력을 정예로 만들 실전 경험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북한 정권 붕괴 시에 중국군이 밀고 내려올 때 그 중국군을 허가받지 않은 침공군으로 규정하고 러시아군을 끌어들여서 한반도 땅에서 중국이 원하는 그림을 해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야, 그렇구나. 예. 중국의 큰 그림을 막기 위한 예, 포석. 예, 그게 전체 그림이에요. 야, 근데 그렇게 물론 겸사겸사 외화도 벌고. 근데 그렇게 중국을 싫어하나요? 김정은 시대 2010년대부터 북한에서 자주 등장해서 유통된 슬로건이 있어요. 이런 슬로건, 정치적 슬로건을 김정은의 직접 결제 없이는 절대 아무것도 릴리즈되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일본이 100년의 적이라면 중국은 1000년의 적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북한 영토에 대한 중국이 갖고 있는 야욕을 북한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국에 대해서 우리보다 북한이 더 잘 알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이란 나라의 속성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북한 거를 좀 배워도 돼요. 일본은 자 봐봐요. 30년 동안 우리를 식민지배한 원수 맞죠. 그런데 일본은 우리를 다시 통치할 야욕이나 그런 계획이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더 경계해야 될 거는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잖아요. 네. 예, 맞아요. 북한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마오쩌둥 시절 때 네. 김일성하고 마오쩌둥 막 형제라고 하면서 되게 친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완전 그 똑같은 거네요. 시간이 흐르면서. 근데 그 또 뭐가 있었냐면 김일성 젊은 시절에 김일성이 갓 독재자가 되었을 때 이때는 항일 투쟁을 중국 그 공산당이랑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일 동지들 사이예요. 일제 강점기부터 알던 사이, 같은 동지였던 사이 다 이렇게 엮여 있어요. 공동의 적, 제국주의라고 하는 공동의 적에 맞서 싸운 사이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어떤 리스펙 같은 게 진짜 서로에 대한 애틋한 감정 이런 게 진짜로 있었어요. 근데 그 세대가 죽고 나면 그게 후대로 이어지는 다시 복원되는 종류의 감정이 아니에요.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럼요. 그 정도의 끈끈함을. 같이 함께 어쨌든 같이 싸웠든 다른 조직에서 싸웠든 서로 상관없는 조직이었든 함께 항일 무장투쟁을 했다라고 하는 역사적 기억을 공유한 세대와 그렇지 않고 각자의 국익과 각자 경제 발전과 이런 것만 신경 쓰는 후대가 다르죠.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북한을 먹으려 하는 거고 심지어 그 남중국해나 뭐 베트남까지도 막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고. 그럼요. 야욕을 이제 막 드러내는 거군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이 착착 대중국 포위망을 완성해 가고 있으니까 내륙에 육지에 갇힌 국가를 만들어 버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오죽하면 대중국 포위망에 베트남이 참가를 했어요. 대중국 포위망에 베트남이 참가를 했어요. 월남전을 치렀는데 미국과 베트남 두 나라는. 그러네요. 그것도 신기하네요. 베트남이 그게 베트남식 외교예요. 원래 적과 아군을 그렇게 확확 바꿀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국익만이 나의 친구예요. 국익만이 아군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는 우리나라는 국익과 동맹을 맺어야 돼요. 우리의 혈맹은 국익 자체지. 예, 편 가르고 안 됩니다. 현실주의로 가야 될 타임이에요. 우리가 80년대, 90년대엔 이상주의여도 되는 시대였어요. 특히나 공산권이 붕괴되고 냉전마저 사라졌을 때 그때 한반도 비핵화는 멋진 말이었어요. 지금 한반도 비핵화는 멋진 말이 아니에요. 멋진 말, 해도 되는 말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면 자, 나토는 어떤 개념입니까? 나토는 나토 동맹국들, 나토 가입국들 중에 한 국가가 나토 외의 국가로부터 침략을 당하게 되면 모두가 함께 다구리 놔준다. 이게 나토 개념이거든요. 그 나토 동아시아판 나토를 만든다는 얘기는 보통 국가 되겠다는 건 군대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식으로 군대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를 돌려서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고 싶어요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중국을 견제하는 건데 우선은 군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군대를. 중국 견제를 지들이 합니까? 우리가 하게 생겼는데. 꺼지라 그러면 됩니다. 일본이 하는 말은 그냥 닥치라고 하면 돼요. 그래요? 예. 그러면은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은 우리 일본하고 한국하고 좀 잘 지내길 바라고 막 그러는 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미국은 한국보다 일본을 더 신뢰한다. 더 좋아한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그럼요. 일본 정치인들은 항상 미국이 한국을 좀 덜 좋아하게 만들려고 뒤에서 엄청 수작을 부려요. 그래요? 그러다가 미국의 핵심 인사한테 그 구사리 먹고 그래요. 일본 그 자민당 정치들이 뭐라고 구사리를 먹냐 하면 미국은 일본을 한국만큼 중요하게 생각해 줄 생각이 원래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 꿈 깨라. 이런 식으로 쫑코를 먹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있어요. 미국이 일본을 더 신뢰하고 신용하는 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일본은
정치 세력이 안 바뀌어요. 자민당 독재, 장기 독재잖아요. 자민당하고만 대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태도, 중국에 대한 태도 이런 게 일관되죠.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떤 대통령의 그 정권의 미국에 대한 태도라든지 중국에 대한 어떤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게 훅훅 바뀌어요. 그래서 신용, 신뢰의 차원에서는 정권에 대한, 정부에 대한 신용 신뢰는 일본이 더 무게감이 높아요. 일본을 더 믿어요. 미국이.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미국과 동맹이 됐습니까? 미국에 패배하면서 동맹이 됐어요. 미국과 싸우다가. 우리나라는 미군과 연합군을 이뤄서 함께 싸우면서 동맹이 됐어요. 그리고 한반도 땅에서 4만 명의 미군이 사망했습니다. 미국은 자기 자국민 4만 명이 죽어간 땅을 포기할 수 있는 성격의 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것도 모르고 깝치는 거예요. 야, 설득력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제가 한 말은 그냥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팩트예요. 예, 사실만 얘기하는 겁니다. 냉전 시기에 우리와 소련의 관계는 소 닭 보듯이 하는 관계였죠. 그럼 전혀 다른 세상에 있는 저 시뻘건 애들, 우리는 그냥 러시아가 보기에 미국의 졸개. 그러다가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그다음에 이제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면서 불곰 사업을 하면서 러시아와 굉장히 어떤 이해관계를 나누는 긴밀한 사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발전을 하면서 러시아도 많이 진출을 하고, 러시아도 한국의 자본과 그다음에 기술과 상품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러시아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으켜주는 어떤 고용이라든가 이런 효과들, 이런 거에 대해서 러시아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 감정이 많고, 앞으로 한 100년, 200년, 100년 대계 국가 200년 대계를 봤을 때 함께 손잡을 만한 나라다라는 인식이 러시아에 있어요. 사실 한국과 거래를 해서, 외교를 해서 러시아가 손해본 게 없거든요. 소비에트 연방 해체 이후에. 그래서 러시아의 속내는 한국 욕하지만 사실은 이 우러 전쟁, 러우 전쟁이 다 끝나고 나면, 야, 우크라이나에 있는 독일의 유서 깊은 건설사들, 이런 토목회사들이 들어가서 전후 복구 사업 할 거야. 재건 사업. 재건 사업 할 거야. 거기 너네 자리 없어. 하지만 그 반대편에 우리 러시아는 한국 너를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단다. 땅이 어디가 크니? 인구가 어디가 많니? 어디가 더 강국이니? 그리고 어디가 또 가장 가까이 있니? 러시아의 마음은 이거예요. 그래서 한국, 너네 까불지 마 하면서 경고를 날리고 있지만 다 추상적인 경고만 날리지 항상 여지를 남겨두잖아요. 러시아. 그래서 우리가 전후에 러시아와도 손잡고, 우리는 중간에 낀 나라, 우리는 제국이었던 적이 없어요. 제국이 될 수도 없고, 지정학적으로. 왕국은 제국들을 잘 다녀야 돼요. 잘 다뤄야 되고, 제국들 사이를 잘 다루면서 여기선 이것 빼먹고 저기선 저것 빼먹고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투트랙이었어요. 경제는 중국,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중국에 물건 팔아 해결한다. 우리 안보, 외교, 국방은 우리는 미국과 혈맹이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투트랙인데 우리는 3트랙도 생각해 볼 만하다.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은 전쟁을 한 나라고, 러시아와 일본은 전쟁을 했던 나라면서 영토 분쟁 중인 국가예요. 거꾸로 설명해줬구나. 자, 유라시아 대륙이 이렇게 있으면 이 끝에 한국이 이렇게 뾰족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 러시아죠. 여기가 중국이고. 우리가 러시아와 만약에 전후에 어떤 형태로든 손을 잡게 된다면 유라시아 대륙의 이 장대한 힘이 기역자로 꺾여서 기역자의 세로획이 우리나라가 되죠. 한반도가 되죠. 이것이 일본을 압박하는 정도는 어마어마한 정도예요. 일본 애들은 일본의 자민당 정치인들은 진짜 입에 거품 물고 쓰러질 일이에요. 기역자로 꺾여서 이 힘이 일본을 찌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철도를 연결해서 러시아 철도를 통해서 KTX가 러시아와 연결돼서, 물론 이건 북한하고도 해야 되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는 유럽을 다닐 때 열차로, 우리가 부산에서 열차를 타서 유럽까지 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열차길을 절대 일본과 연결해주지 말아야죠. 종점은 부산이 돼야지 일본은 거기서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소외시키는 거죠. 이게 될 수 있으면 끝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너무너무 못하고 있어요. 뭘 제대로 성과를 가져오는 것도 없으면서 여지를 남겨주는 걸 너무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지금 어떻게 되냐면, 원론적인 얘기만 한국은 해야 돼요. 전쟁은 나빠요. 전쟁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 가슴 아파요.
민간인들이 오늘도 죽었다면서요. 이러다가 전쟁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손잡을 수 있는 모든 것과 손잡아야 돼요. 그래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의 모든 공장은 군수 공장으로 전환된 상태예요.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공장은 군수 공장으로 전환된 상태인데 결국은 그것이 전후에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는 과정에 업그레이드 되면 더 좋겠죠. 우리나라는 공장을 잘 짓는 나라예요. 스마트 팩토리 같은 거. 거기에 어마어마한 우리의 또 먹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에너지를 싸게 공급해 줄 수 있죠. 네, 그런 것들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 예. 어쨌든 지난 20년 동안에 전쟁 전 20년 동안의 독일 경제의 승승장구가 두 국가를 상대로 독일 경제가 승승장구했어요. 러시아에 싸게 에너지 받아서 만들어진 물건을 중국에 판다. 근데 전쟁 났고 지금 시진핑 독재 장기화되고 중국 경제 무너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러시아 강력한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를 받고 있고 그러니까 독일이 망해가고 있잖아요. 근데 물론 그 독일 사람들 기준에서 망해가는 거지 다른 웬만한 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독일인들은 아주 잘 사는 부러운 사람들이죠.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독일 경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독일 경제를 봤을 때 우리가 올인은 위험하다. 러시아든 중국이든 지금 상태가 영원할 거야. 우리 우정 영원할 거야. 저 나라의 정치적 안정성은 영원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산업을 설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독일보다 정신을 일찍 차려서 독일보다 덜 당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시진핑이 한한령을 내리면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에 대충격을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중국의 대체 시장을 몇 년 더 먼저 찾았어요. 우리나라는. 시진핑이 우리나라 살려줬어요. 이 욕망을 숨기고 계속 중국이 파파스머프 할아버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오호호호 한국 좋아 용 하면서 10년 20년 더 있어서 더 종속시키고 더 우리나라의 종속성과 의존성을 키워놓은 다음에 갑자기 칼을 뽑고 내 말 들을래 안 들을래 하면 우리는 중국이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중국 없이도 우리나라 경제가 자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몇 년 전에 우리나라 모든 기업 총수들한테 다 심어줬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은 제가 말했죠. 진짜 애국심 없는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게 그거예요. 네. 이 북중러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생각하는 한미 동맹하고는 다릅니다. 완전 다른 체계예요, 걔네들은. 이게 뭐 끈끈한 게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한미 동맹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피로 맺어진 동맹. 피로 맺어진 동맹. 왜냐하면 6.25 전쟁이 있었고, 네. 우리가 또 베트남전에 파병을 했었고, 그죠. 한두 분이 가신 게 아니죠. 네. 그때. 혈맹이에요. 지피를 흘렸다. 네. 근데 북중도 잘 보면 혈맹 같지만 네. 김씨 3부자는 중국 군이 자기네 나라에 있는 걸 엄청 싫어했어요. 그리고 항상 쟤네들이 뭔가 나를 제거할 수도 있다. 그런 딜레마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100% 서로 의지하는 관계가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없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 이제 북한의 외교사를 잘 보시면 네. 이제 중국과 중국과 소련이 네. 과거에 사이가 안 좋으면 요거를 이용해서 최대한 뜯어먹어요. 요럴 때는 중국 편에 섰다가 요럴 때는 또 소련 편에 서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 이익을 다 취하는. 그게 이제 김일성 때 네. 보면. 그러니까 보기에는 혈맹 비슷해 보이는데 북한이 하는 짓은 보면 되게 얌체스러운 거예요. 자기네가 살아남기 위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죠. 북중은 혈맹 관계다. 물론 자기들도 얘기는 하지만. 맞아요. 근데 둘 다 보면 다 그건 아니야 또. 꺼름직한 관계다. 서로 그냥 이용하는 거. 네. 그 중국 입장에서도 얘네가 없어. 네. 만약에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에 있어. 네. 그럼 주한미군이 올라올 텐데. 국경선을 마주하기 싫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중국이란 나를 대면 국경선을 대고 있으면. 잘 보세요. 중국하고 땅을 맞닿은 나라 중에 국경 분쟁이 없었던 나라가 없어요. 사이가 좋은 나라가 없죠. 중소도 옛날 국경 분쟁했고. 전쟁 한번 했죠. 그때. 지금 인도하고 중국도 국경 분쟁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대륙 국가들하고 큰 국가들 국경선을 맞닿고 있는 거는 엄청난 외교 안보적 리스크입니다. 이게. 네. 왜냐하면 또 이 대륙 국가들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겠어요. 일종의 버퍼존 완충구역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럼 중국이랑 만약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압록강 두만강 사이에 있다. 말도 못하죠. 말도 못해 그거는. 야,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김정은이 이제 러시아를 이용해서 또 이제 그 중국을 견제하고 뭐 싫은 티를 내고 있는데 네. 그럼 요게 좀 오래 갈 수 있을까요? 그 중국한테 좀 카드가 있나요, 북한이?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같아요. 중국의 의존도를 줄여야겠다. 왜냐? 북한의 장마당을 잘 보시면 네. 대부분 다 중국산 제품이에요. 심지어 뭐 쌀, 네. 그다음에 뭐 비누, 세제, 네. 뭐 신발 다 중국산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경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거의 80~90%예요. 없으면 그냥 바로 망하네요. 중국이 그냥 손.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잘 보시면 지방에다가 경공업 뭐 네. 이런 거 일으켜라. 그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중국의 의존도가 가수 높아진 거예요. 경제가 사실상 지금은 중국에 의해 좌지우지 되니까 모든 물건들이. 그 인민폐가 어떻게 보면 달러의 역할을 좀 대신하는 부분도 있고. 네. 북한 돈은 가치가 없고. 아.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낸 게 마침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이제. 푸틴도 좀 전쟁 때문에 급하니까. 네. 중국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의 탄약이 급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은 못 받지만 예를 들어서 물물 교환 형식으로 네. 포탄이라 저기 이제 에너지, 식량 북한이 필요로 하는 네. 이런 걸 받아서 경공업으로 뭐 하면 되니까 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작년에 이미 외신 언론이나 그리고 또 현지의 종군 기자들 통해서 공공연한 좀 소문이 돈 게 있어요. 무슨 소문이 돌았나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격전을 벌이는 격전지마다 네. 동양인의 그 러시아군 그 군인들이 네. 직접적으로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직접적으로 또 교전을 벌인 바 있다라고 하는 그 전장에서의 연이은 보고들이 이어졌고 그리고 관련된 그 현지 종군 기자와 외신 기자들을 통해서 네. 이제 국제사회 일각에 뭐 북한군이 그 러시아의 용병으로 고용이 돼서 현지 우러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전투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그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설이 급속도로 퍼진 바 있거든요. 그게 벌써 작년부터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1년 전이죠. 야.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저는 두 가지였는데 네. 이제 현지 소식통뿐만 아니라 외신을 통해서 이제 외신 기자분들하고도 저도 이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반대로 교수님 그런 사실 알고 있냐? 저한테 이제 반대로 그 사실을 확인해 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미군을 지원하는 네. 이제 일부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이 지원해준 군사 무기들이 있는데 네. 그 군사 무기를 운용하는 운용 그 인원들이 네. 군인 신분은 아닌데 민간인인데 네. 우크라이나 현지에 이제 미국 방산 기업의 그 민간인 그 운용 요원들이 현지에 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북한군 전투 병력이 직접적으로 지난해 1년 네. 전부터 현지에서 뭐 직접적인 전투 임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현재로는 네. 추측컨대 지난해 100만여 톤에 달하는 북한의 다양한 그런 군수 물자나 장비들이 지원된 상황 속에서 네. 그 북한제 무기들을 사용하는데 지원을 하는 지원 인원들이 현지에 그러니까 파견됐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쵸. 다만 북한의 그런 전투 병력이 직접적으로 전투에 참여했는지 여부는 네. 그것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인데 제가 조금 특이한 사항이 네. 이제 용병들이나 또는 관련된 그 전투에 직접 참여했던 인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네.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인원인데 이제 전투 중에 네. 이제 생포를 한 인원이 있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생포한 인원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네. 그 본인은 북한군 소속이 맞다라고 본인 신분을 확인했고 증언이 있었군요. 증언이 있었죠. 네. 그다음에 뭐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하루에 150불 정도를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한 1만 2천에서 1만 3천 명 정도의 네. 지금 북한군 최정예 특수부대죠. 폭풍 군단인데 네. 북한 제 11군단입니다. 그 하루 이제 한 월 네.
그 한 500만 원 정도 그 받을 거라고 어. 또 그런 또 기사를 접했는데 네. 제가 듣기로는 지난해 그 우러 전쟁 현지 그 전투가 벌어지는 지역에서 이제 생포된 네.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증언에 따르면 하루 일당을 150불을 받고 네. 그 150불 중에 절반은 당이 가져가고 나머지 아. 절반은 북한의 가족들에게 이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조금 충격적이긴 했는데 전투 현장에서 어떤 총상을 입거나 다른 부상을 입으면 네. 현지에 또 의료 지원이나 의료 시설도 열악했을 뿐만 아니라 네. 그 치료를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상을 입으면 네. 부상을 입은 상태로 방치해 뒀다가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러시아군을 위해서 싸우는데도요. 그리고 그 북한군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전장에서 네. 전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은폐해야 되고 은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상을 입고 결국 죽어가는 병사가 이제 죽게 되면 네. 이제 시신을 소각하고 아. 화장을 한 뒤에 이제 매장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없었던 사람처럼. 그렇죠. 아. 그러니까 모든 그런 증거들을 은닉하고 네. 숨기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위험한 임무에 투입되는 이 북한군들이 아는 거예요. 부상을 입으면 결국 죽게 된다는 것도 알고 네. 본인이 어떤 뭐 어떻게 죽었는지 가족들에게 알려지지도 않고 아. 결국은 비참한 그런 좀 상황을 맞이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부상을 당하지 않고 죽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잘 싸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북한군과 불가피하게 교전을 벌일 때에는 이제 사격술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제 모잠비크 드릴이라는 게 있어요. 모잠비크 드릴. 예, 이거는 뭐냐면 네. 뭐 일부 특수부대 인원들이 하는 사격술 중에 하나인데 네. 하복부에 한 발, 네. 다시 상복부에 한 발에서 네. 복부에 두 발을 맞추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드샷으로 머리에 어. 총을 쏘도록 하는 사격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정확하게 조준 사격을 해서 확실하게 확인 사살까지 하라는 거거든요. 그 증언에 의하면 네.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인원들과 교전을 벌였던 인원들이 하는 말이 네. 마치 좀비랑 싸우는 느낌이라는 아. 증언이 나왔어요. 저도 사실은 그 워딩을 들었을 때 조금 충격적이었는데 네. 조금 더 그 내막을 들어보니까 그때 생포됐던 북한군의 증언에 의하면 네. 마약을 복용하고 전투에 아. 임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약. 근데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는요, 공식적으로 한 국가가 이 마약을 공식적으로 재배해서 마약 사업을 하는 나라는 국가는 북한이 유일하거든요. 그쵸. 어떤 나라든 부인을 하죠. 국가 단위에서는. 그러니까는 사실은 또 북한산 마약이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게 100% 생약 성분입니다. 뭐 대마부터 뭐 다양한 의료용 또 마약들이 쓰이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고농축 그다음에 그 저 친환경 네. 뭐 친환경 유기농이라고 하니까 조금 그런데 네. 어쨌든 이러한 생약 성분을 주로 쓰고 어떤 화합물이나 화학 첨가물을 많이 넣지 않기 때문에 네. 북한산 마약을 가장 이제 순도 높은 마약으로 아. 이제 최고급으로 치인다는 건데 네. 저도 좀 충격적이었어요. 북한군들이 전선에 투입되면서 어떤 극심한 전장 스트레스라든가 죽음에 대한 공포,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부상 이후 제대로 된 치료나 의료 지원을 못 받는 상황 속에서 그쵸. 마약에 의존하고 전투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북한군들이 그 일부 인원이 최근에는 한 18명인가 네, 맞아요. 전선에서 탈영했습니다. 탈영했다는 또 외신 기사를 접했는데 네. 이 기사의 출처는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인 것으로 제가 확인했는데 전혀 아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확인이 필요한데 네. 그러니까 북한군 18명이 탈영했다는 얘기는 이미 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를 그쵸. 방증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쵸. 근데 어찌됐든 이 18명이 탈영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목숨을 걸고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데 그쵸. 근데 본인이 또 죽으면 또 북한에 남아있는 식구들은 또 어떡하며 그쵸.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좀 그 필사적인 그런 좀 그 탈영을 했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전투에 임할 때 북한군은 정말 네. 부상을 그러니까 다치거나 부상 입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죽지 않기 위해서 정말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전투에 임하는구나. 설령 교전을 하게 되면
그 정확하게 조준 사격을 해서 확실하게 확인 사살까지 하라는 지령이 떨어졌을 정도니까 지금 북한의 최정예 부대로 자랑하고 있는 그 폭풍 군단, 그러니까 북한 네. 제11군단인데 네. 북한군 최정예 부대가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되면서 아마 우러 전쟁의 지금 현재 전황이 조금 좀 상황이 네. 좀 달라질 수 있다.